어머니 그 눈으로 아직도 바늘을 잡으세요? 이제 그 자수 걸레장만도 못해요. 그건 내 평생이야. 어차피 안 파실 거잖아요. 여기다 처박아 두세요. 먼지 닿았는데. 30만 원. 이걸 팔았다고? 어머니 제 폰 보셨어요? 내 집을 너희가 몰래 팔려고 했어? 엄마, 그건 세금 때문에.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새벽에도 저는 어김없이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해가 넘도록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젊었을 적엔 그 새벽 시간에 비단 앞에 앉아 시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향한 곳은 공방이 아니라 부엌이었어요. 아들 가족의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제가 손수 지은 이 한옥, 마당의 대추나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모두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저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하고 청소하고 손주보는 늙은 식모였어요. 이른한 살. 사람들은 저를 화선자수의 임화선 명인이라 불렀습니다. 비단 위에 꽃을 피우고 학을 날렸다고요. 무형문화재 소리까지 들었지요. 하지만 이 집 안에서 제 이름은 어느새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바늘을 잡은 건 18살 때였습니다. 시집을 갔지만 남편은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어린 아들 하나를 안고 홀로 남겨졌죠. 배운 것이라곤 바느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송긋 하나로 저는 세상과 싸웠어요.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비단 한 폭에 꽃과 나비를 수놓는데 꼬박 3달이 걸렸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니 제 자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시회에 초대받았고 상을 받았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도청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남편 영정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우리 성진이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지었어요. 이 손 하나로. 제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단 위에 학 2마리가 나란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시작해 꼬박 2년을 매달려 완성한 작품이었죠. 한 마리는 저였고 다른 한 마리는 먼저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실 한 올을 꿰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라도 함께 날아요. 그 학자수를 완성하던 새벽, 저는 비단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두고 명인의 혼이 담겼다 했지요. 하지만 제게 그건 예술이기 이전에 먼저 간 남편에게 붙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학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 손으로 저는 이 한옥을 지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툇마루가 있는 제가 꿈꾸던 집이었죠. 그리고 옆에 작은 공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제 작품들을 보관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방 안에는 제 평생이 담긴 자수 작품이 수십 점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몇 달, 몇 년이 걸린 것들이었습니다. 성진이가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화영이는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아이였어요. 처음엔 저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살갑게 대했죠. 어머님, 자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예술을 하시다니.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성진이 회사가 이 근처로 옮겨왔고 손주 지호도 태어났으니 다 같이 사는 게 좋겠다 싶었죠. 저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함께 산 지 반년도 되지 않아 화영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자수하실 때 실밥이 온 집에 날려요. 지호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은 냄새였죠. 어머님, 그 비단, 삭는 냄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손님들 오면 창피해요.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영이는 제 작품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낡은 자수들 좀 정리하면 안 돼요? 공방이 무슨 창고 같아요. 낡은 자수라니. 제 혼이 담긴 작품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화영이는 제 작품들을 공방에서 헛간으로 옮겨버렸어요. 습기 차고 먼지 날리는 그 헛간 구석으로요. 어머님, 어차피 안 파실 거잖아요. 거기다 두세요. 제가 반대하자 화영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 눈으로 아직도 바늘을 잡으세요. 이제 그 자수, 걸레장만도 못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걸레짝. 제 평생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헛간으로 옮겨지는 제 작품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비단 위에 학이, 나비가 먼지 속에 묻히는 걸 지켜봤어요. 아들 성진이는 늘 아내 편이었습니다. 엄마, 화영이 말도 좀 들어. 요즘 세상에 누가 자수를 알아줘. 실용적으로 생각해. 실용적. 제 인생이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70번째 생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제 스스로라도 챙기고 싶었거든요. 화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미역국이에요? 냄새 배잖아요. 오늘 내 생일이라 그랬어. 제가 나직이 말하자 화영이는 아, 그래요?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성진이는 제 생일인 줄도 몰랐고요. 그날 밤 저는 헛간에 앉아 먼지 쌓인 제 작품들을 어루만지며 혼자 울었습니다. 작년 겨울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바느질하는 사람에게 손목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돌아왔는데 화영이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저 회사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한 손으로 밥을 짓고 한 손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다친 손목이 욱신거려도 쉴 수가 없었어요. 화영이는 제가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밀리는 걸 더 걱정했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손주 지호를 볼 때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아이만은 제 자수를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이 나비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호에게 실 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이 손끝에 재주를 물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호가 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으니 아이는 조그맣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손 만지면 병 옮는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6살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심어놓은 거였어요. 평생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 갈라진 이 손을 화영이는 병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은 옛 제자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게 자수를 배운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공예가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자는 2손 가득 선물을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화영이가 현관에서 그 아이를 막아섰어요. 어머님이 요즘 몸이 편찮으셔서요. 다음에 연락드리고 오세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며느리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두려웠거든요. 제 집에서 제 손님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영이가 거실 탁자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화면에 문자 한 통이 떴어요. 저는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보기에 뜬 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자수작품 3점 이번 주에 수거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정리되는 대로 연락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작품을 수거한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물소리를 확인하고 문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아래로는 이런 대화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지난번 학자수는 30만 원에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도 헐값이라 죄송하지만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30만 원. 그 학자수는 제가 꼬박 2년을 매달린 작품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수천만 원을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30만 원에 팔아넘겼다니. 그것도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어요. 화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나가자 저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헛간에 있던 제 작품 수십 점 중 이미 연함은 점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며느리는 제 평생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아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학 2마리가 나란히 날아오르던 그 작품. 남편과 저를 담은 제 마지막 편지가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문자 속 그 30만 원짜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60년을 함께한 남편과 저를 며느리는 단돈 30만 원에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저는 텅 빈 벽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감정이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든 것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한옥,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매도인란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성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성진이가 어머니 세금 문제로 명의만 잠깐 제 앞으로 해두면 좋대요 하며 서류에 도장을 받아간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게 이 집이었던 겁니다. 명의를 옮긴 게 아니라 통째로 빼앗아간 거였어요. 계약서 옆에는 부동산에서 보낸 견적서도 있었습니다. 이 한옥의 시세는 15억. 제가 평생 반을 하나로 이룬 15억짜리 집을 그들은 저 몰래 팔아치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제 작품들의 목록이었습니다. 화영이가 정리해둔 것 같았죠. 작품 하나하나 옆에 처분 예정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수집가와 상인들에게 넘길 헐값들이었습니다. 목록 맨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노인네 정신 있을 때 다 정리할 것.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곤란함. 노인네. 정리.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리해야 할 짐이었고 처분해야 할 골칫거리였습니다. 제 작품도, 제 집도, 그리고 저라는 존재까지도요. 그때 문득 며느리가 최근에 자주 하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힘드신데 시골 요양원 같은 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머님, 이 큰 집 관리하기 벅차시죠? 저는 그게 저를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든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화영이가 베란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제 이야기가 나오자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시어머니. 아직 정정하셔. 근데 그 자수인지 뭔지가 생각보다 값이 나가더라. 몰래 조금씩 처분하는 중이야. 화영이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하듯 이어졌죠. 집도 곧 정리될 거야. 명의는 이미 우리 앞으로 돌려놨거든. 노인네가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지. 어차피 저 연세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그때까지만 요양원에 모셔두면 돼.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일정표의 한 줄에 불과했던 겁니다.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 요양원에 모셔두면 돼. 며느리는 제 남은 삶을 그렇게 무심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앉은 저는 이상하게도 더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제 안에서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바로 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봉투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방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가 사라져 줄게. 하지만 너희가 노리는 것들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성진이인데 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야속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문득 우리가 함께
하늘로 날려보낸 그 쌍학도가 떠올랐어요. 60년 세월을 함께한 우리 두 사람을. 그 아이들은 단돈 3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나란히 날자던 그 약속까지 헐값에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사진 속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선아, 이제 그만 참아라. 남은 생은 제발 너를 위해 살아.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삼켜온 눈물을 마지막으로 쏟아낸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참는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짓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나가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저를 오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며느님이 오셨었어요. 어머님 통장 잔액을 조회하려고 하시던데 비밀번호를 모르셔서 그냥 가셨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본인 확인 없이는 누구도 조회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저 자수만 놓는 노인인 줄 알았지만 저는 평생 제 힘으로 돈을 벌고 관리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한옥 말고도 젊었을 적 사둔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고 여러 은행에 나눠둔 예금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규모를 정확히 몰랐어요. 다 합치면 3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진짜 제 작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제 전시회를 열어준 미술관 관장이었어요. 관장은 제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명희님, 그 작품들을 그런 헐값이에요. 그건 문화재급입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정식으로 소장하고 특별전을 열고 싶습니다. 관장은 남아있는 제 작품들을 제값에 사겠다고 했어요. 헐값 30만 원이 아니라 한 점에 수천만 원. 그리고 특별전까지 열어주겠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평생이, 제 이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한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진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알아보니 실제 자금을 낸 건 모두 저였고 증여나 매매 절차 없이 편법으로 명의만 옮긴 것이라 되돌릴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합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세상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새로 지낼 곳도 알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소도시에 작은 한옥과 나란한 공방이 딸린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바늘을 잡고 제자를 가르치고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유럽 가. 화영이가 자수 전시회 보러 가자고 해서. 열흘 정도 걸릴 거야. 자수 전시회. 제 작품은 헛간에 처박아두고 제 작품은 헐값에 팔아치우면서 유럽 전시회는 보러 간다니.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잘 다녀와 하고 말았죠. 마침내 저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가족들이 떠나던 날 아침
화영이는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지키시고요. 아, 헛간에 있는 자수들 손대지 마세요. 곧 사람이 가지러 올 거예요. 저는 알았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오겠지. 하지만 네가 부른 사람은 아닐 거야. 문이 닫히고 택시가 멀어지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술관 트럭이 왔고 제 작품들은 헛간에 먼지를 털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습기찬 헛간, 구석에서 먼지에 묻혀있던 학이, 나비가, 꽃이 마침내 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한옥의 명의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시세대로 정식 매물로 내놨어요. 며느리가 헐값에 몰래 팔아넘기려던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요. 상가 건물과 예금도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했습니다. 30억이 넘는 재산이 온전히 제 손 안에 들어왔어요. 열흘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새 보금자리로 짐을 옮겼고 이 집에는 제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와 편지 한 통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이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대추나무도 풍경 소리도 이제 안녕이었죠. 떠나기 전 저는 손주 지호를 위해 손수건 하나를 정성껏 수놓았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나비를요. 비록 며느리가 어린 지호의 마음에 할머니 손은 병을 옮긴다는 말을 심어 놓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지호가 자라 언젠가 이 손수건을 보게 된다면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제야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손수건을 지호방 베개 밑에 곱게 넣어두며 저는 속으로 나직이 말했어요. 지호야, 할머니는 너를 미워해서 떠나는 게 아니란다. 그저 할머니도 사람답게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언젠가 네가 이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이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당당한 할머니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들이 돌아온 건 열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 집에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헛간이 왜 비어 있어? 엄마 어디야? 한참 후 화영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받았어요. 화영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헛간에 있던 자수들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했다. 내 작품은 제값 아는 곳으로 갔고 이 집도 이제 내 이름으로 팔린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화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성진 씨 명의잖아요. 명의만 옮겨놨지. 그 집은 내가 평생 바늘로 지은 내 집이다. 편법으로 가져간 거 다 되돌렸어. 그리고 네가 30만 원에 팔아치운 내 작품들.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화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진이가 전화를 바꿔 받았어요. 엄마, 진정하고 얘기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성진아, 너희가 내 작품을 걸레짝이라 불렀을 때, 내 집을 몰래 팔려고 했을 때, 나를 정리할 노인네라고 적었을 때, 그때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
그냥 처분할 짐으로 본 거지. 엄마, 그건 화영이가, 성진이가 변명하려 하자.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그날 저녁 화영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죠.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지호는 누가 봐요? 저 회사 다니는데 집안일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네 진심이구나. 네?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자수명인 이마선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는 늙은 식모가 필요했던 거야. 화영이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내가 너희 삼시세끼 다 차리고 청소하고 지호 키운 거 그거 사람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니? 하루 8시간만 쳐도 한 달에 3, 400만 원. 그게 10년이면 몇 덕이야. 나는 그걸 공짜로 해줬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 가족을 걸레짝이라 부르고 정리할 노인네라 적었지. 화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이제 임화선으로 살 거다. 너희 어머니가 아니라 자수명인 임화선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쌓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진작 저를 사람으로 봤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새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비단 앞에 앉아 바늘을 잡아요. 이제 아무도 제게 실밥이 날린다고, 냄새가 난다고, 걸레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화선자수, 이른한 해의 혼. 그런 제목이었어요. 헛간에 먼지 쌓여있던 제 작품들이 이제는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감탄을 받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제 학자수 앞에서 발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제 평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작은 공방에는 자수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명희님, 저도 이 송긋 예술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제 안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 사는 정 여사와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그분은 5년 전 홀로 이곳에 내려와 자리를 잡으셨죠. 정 여사는 제가 이사 온 첫날부터 손수 담근 반찬을 들고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천안의 그 큰 집에서는 1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이면 함께 바닷가를 걷고 오후엔 시장을 돌며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저녁엔 마주 앉아 도란도란 차를 마십니다. 하루는 정 여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나이에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못할 짓이에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으로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제가 잃어버렸던 것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얼마 전 성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화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용서는 제가 다시 짐짝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창밖으로 바다가 반짝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요. 평생 저는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참기만 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 그저 저를 잃어가는 일이었어요. 71살.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임화선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손끝에 아직 피워낼 꽃이 날려 보낼 학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화선 할머니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매정했을까요? 평생을 바친 작품을 걸레짝이라 부르고 몰래 팔아치우고 집까지 빼앗으려 한 가족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참 기가 막힙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어머니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